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몇 번째 시간이죠? 36번째 시간입니다. 참 덜겠나요? 네. 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마른동 같습니다. 네, 정mar입니다. 네. 저희 그 일당백이 최근에 보니까 순위가 이렇게 변동 없이 30위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만두고 싶어요. 네. 그러셨죠, 여러분? 정민이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20위권 정도는, 왜냐면 이 책 팟캐스트 도서 분야에선 거의 늘 1등인데 그만큼 도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적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린 도서만 다루진 않는데. 또 뭐 다루죠? 우리는 사랑? 사랑 분야로 또. 네. 사랑꾼이시네. 하여튼 뭐 최근에 순위가 예전에 그래도 한 20위 뭐 초반대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당백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맞아요. 써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 중에 HPY데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저 그거 너무 웃겼잖아. 심장이 갈비뼈 두드리는 네. 이 유명한 문구를 써먹으려고 하시다가 갈비뼈가 심장을 두드린다고 헛쓰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죽지 않아요? 갈비뼈가 심장 두드리면? 이게 그렇죠. 그 셰익스피어 그죠? 거기서 나왔던 거 햄릿이었나요? 맥베스에서 나왔던 거죠. 갈비뼈가 심장을 두드린다고 헛말 나오셨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들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두 번, 세 번 들으셔야 이게 좀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 많이 좀 들어주시고 자 그럼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하나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당백 36번째 책 어떤 책입니까? 정말님. 네, 우리 인류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류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드루킹. 네, 드루킹하고 인류학은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어쨌든 인류학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네. 뭐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모든 학문이 다 인간과 이런 그렇죠. 인문 사회 현상을 또 연구하는 하나의 범주는 되겠는데, 특별하게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가지지 않은 것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동물은 문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도 뭐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동물도 여러 가지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든지 상징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 이걸 이제 인류학이라고 하죠. 그 인류학에서 가장 이제 20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프랑스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지은 슬픈 열대라는 책. 네. 그걸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슬픈 열대. 네. 영어로 생각이 안 나네요. 부릅니다. 어떤 거죠? 그래요? 네. 전 슬픈 열대를 사실 샀었어요. 이 책을요? 네, 2005년쯤에. 두껍죠? 그때 이제 도서전까지 하기 전이에요. 그때 예스24에서 슬픈 열대를 검색을 했죠. 했더니 막 29,000원, 뭐 32,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14,000원짜리인가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뭐 무슨 책 표지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좀 싸게 사서 내용만 잘 읽으면 되지 않나. 샀어요. 난 이제 아시잖아요. 한 번 살 때 저는 한 20권씩 사거든요. 그래요? 네. 샀는데 사진집이더라고. 슬픈 열대란 책이. 글이 없고? 글이 몇 글자 있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서 적도 여행하면서 지금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슬픈 열대라고 그랬고 나는 이 인류학 한번 봐야 되겠다. 대표작인데 그래도. 그래서 샀는데 그냥 저 사진집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그 슬픈 열대라는 사진집도 좋은 책인데 이 레비스트로스란 작가를 꼭 작자를 확인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제목만 보고 살 거예요. 그거 말고도 같은 제목의 책이 또 있던데. 또 있어요?
영화로 뭐 만들어진 그런 책이 있는 것 같던데. 소설책 같은 거? 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자 이름을 꼭 확인하고. 저자 이름 꼭 확인하고. 저는 옛날에 그 리바이스 청바지 그렇죠. 뒤쪽에 보면은 레비 스트로스 그렇죠, 철자가 그렇죠.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열대우림에다가서 청바지를 주로 입고 다니는 그걸 기념했나 싶었는데 그냥 창업자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인류학을 처음 배울 때 아이들끼리 그 리바이스 트라우저잖아요. 네. 리바이스 청바지.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요, 진짜. 레비스트로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막 이름 부르긴 했죠. 장난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동명이인인 거죠?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레비스트로스랑 리바. 그분은 이제 독일 사람. 독일에 리바이스를 있다가 만든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보니까는 이제 원래는 래프 스트라우스였었는데 네. 미국으로 이사가 아니고 뭐죠? 이민을 가면서 네. 이제 리바이스. LEVI로 이제 바꿨더라고요. 마도님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방금 헛웃음 졌어요, 안 졌어요? 아니 아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그렇게. 한 박자씩. 그 레비스트로스의 오늘 슬픈 열대 가는데 일단 그 우리 정광님이 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을 하셨고 네. 왜 갔어요? 뭐 공부해요 거기 가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을 했다는 말은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인류학 과목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몇 과목 듣지를 않았거든요. 저희들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인류학의 취지라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 졸업할 때까지 한 3과목 필수 3과목밖에 없었거든요. 아, 나머지는 다른 과목을 들으라고 교수님들이 권장을 해주셔가지고. 아, 필수 전공이 3개밖에 안 돼요? 요즘은 어떻게 커리큘럼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그랬죠. 과가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 아니 뭐 다양하게 듣는 게 대학원의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점수 맞춰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그 인류학을 내가 좀 공부해보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포부가 좀 없지 않았다고 말 못하겠죠. 없지 않았다고 말 못하겠다. 이게 인류학 공부한 사람들의 문제야. 이도 아니고 저도 있었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없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인류학을 공부를 하셨고. 근데 인류학이라는 게 이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이렇게 뭐 하나 특별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역사도 당연히 해야 되고 맞아. 뭐 철학 뭐 문화 뭐 하여튼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인류학이 2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결국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호모 사피엔스 뭐 오스트랄피테쿠스 하는 거 있죠. 네. 바로 그런 거 연구하는 일종의 그거를 형질 인류학, 체질 인류학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약간 고고학이랑 많이 관련이 있겠군요. 이거. 고고학은 또 조금 다릅니다. 또 달라요? 예. 고고학은 이제 그 선사시대 뼈 캐는 거. 그렇죠. 그건 역사시대 문화 유적들을 탐방하는 네. 것들. 고고학도 결국 문화를 연구하는 거니까 고고학, 형질 인류학, 체질 인류학과 또 다른 분야가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고학도 미국에서는 고고학도 문화 인류학의 한 하위 범주로 들어갑니다. 고고학도 문화 인류학의 한 하위 범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문화 인류학과 형질 인류학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고. 그게 나뉘죠. 우리 정광님은 아무래도 문화 인류학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셨겠군요. 아니 뭐 대학교 자체가 인문대 이 고고미술사학과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었고 그건 인문대학에 소속돼 있었고 네. 고고학하고 미술사학이 함께 결합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으로서 이제 인류학을 한 거니까 네. 크게 보면 문화 인류학을 했다고 문화 인류학. 네. 그럼 그 선사시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뭐 오스트랄로 이 친구들도 인간으로 보긴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생 인류의 시조라고 할 때는 물론 호모 사피엔스로 보죠. 네. 현생 인류. 지금 살고 있는 인류의 시조는 그 호모 사피엔스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 네. 맞죠? 슬기로운 존재죠. 네, 맞습니다. 왜 칭찬해줘요? 아니 호모사피엔스가 네.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슬기로운 존재, 사람. 생각하는 지혜로운 호모사피엔스는 뭐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보통 거기서 좀 더 세분해가지고 네. 우리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들었죠. 네. 그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고 호모 사피엔스는 크로마뇇인 좀 더 신인이다 이거죠. 구인. 그 네안데르탈은 좀 옛날 사람. 같은 호모 사피엔스도 구인. 옛구자를 쓰고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은 신인 해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뭐 네안데르탈린도 요즘은 뭐 그래 서로 이제 완전히 종이 달랐다. 그래서 서로 섞일 수가 없었다 유전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보니 그 유전자가 남아있다. 유전자도 남아있다 이런 지금 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안데르탈린도 예전에는 아예 언어 작용은
음소 같은 걸 발음을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론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형질 인류학, 체질 인류학이죠. 네. 여튼 그 네안데르탈인이 그 다 정복됐다고 하는 그분들이죠? 그래도 하나의 가설이겠죠. 가설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 유럽 쪽에 살았던 그 양반들 아니에요? 뭐 전 세계 살았죠. 전 세계 살았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죠.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도 뭐 자바 인도네시아 자바 원인이 있고 베이징 원인이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튼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맞아. 전공은 아니고요. 네. 전공이잖아요. 인류학. 세 과목 들으면 전공입니까? 전공이죠. 어쨌든 그 학과를 나왔으니까 졸업도 하시고 논문도 쓰셨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인류학과 부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특히 이제 다른 시간보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또 드루킹에 또 전통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인류학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그 인간을 연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느냐? 결국은 인간의 형질, 체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를 연구하는 게 하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인류학 할 때는 한국에서는 이제 문화 인류학 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그게 인류학이고. 네. 근데 그 문화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참여 관찰이라는 걸 방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참여 관찰? 예, 직접 자기가 그 집단 속에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거를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드웍이라고 하죠. 현지 조사라는 것도. 그게 인류학을 통해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호주 원주민들 사시는 데 가서 직접 뭐 한 1년 살면서 이렇게. 그렇죠. 1년을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 단위가. 1년이 맞아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게 하나였던. 그렇죠. 득템. 우리가 이제 관원상제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그렇게 다 겪어봐야 그렇죠. 되니까. 1년의 리듬 한번 겪어보면 대충 그 사이였던 주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주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문님 어디 가셨어요? 저희는 학부라 가지고 저희는 그 당시 1990년대 중반인데요. 경기도 파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 수소문회가 찾아가서 거 가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문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죠. 어디 외국 안 가셨어요? 요즘은 뭐 학부생이니까. 네. 어디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야 그러니까 가서 1년 좀 조사하고 오셨어야죠. 아마존. 역시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은 뭐 고고학이나 인류학 하려면 집안이 일단 부자여야 되지 않나요? 맞아. 그게 막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록펠러 있죠. 미국의 가장 부자함이 록펠러 가문이잖아요. 록펠러 가문의 한 그 자손이 그 브라질의 인류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록펠러 그 동안 집이. 그래서 실종이 되니까 당시 뭐 록펠러 가문에서 백악관에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어떤 군인과 뭐 브라질 또 현지 병력이나 동원됐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 풍습이 남아있는 일종의 헤드헌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목을 외부인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당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사실 부자들이 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애초에 어떤 사람들은 좀 인류학을 폄하하는 의미에서 이게 원래 제국주의 학문 아니냐. 당신들이 영국에서 온 세계 곳곳에 4분의 1의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 그 식민지를 다스리려면 풍습을 알아야 되고 그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국주의 학문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많죠. 네. 이게 그럼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인류학 자체를 뭐 딱 우리가 언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이제 타일러라든지 모간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고대 사회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친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고대의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비교적 젊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류학이란 결국 인류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인간. 그러면 인간이란 걸 알려면 인간이 아닌 거랑 이걸 차이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 호모 파베르.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게 인간은 뭘 공작인이라는 거죠. 공작하는 거. 뭘 만들어낸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작 숙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공작인데. 제일 싫어. 그거 싫어해요? 그 뭐죠? 그 무슨 깡? 수수깡?
그런 걸로 막 만들고. 그런 거 이렇게 담겨져 있는 물체 주머니인가? 맞아. 맞아. 과학 주머니. 문방구 앞에서 팔았잖아요. 물체 주머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이름이. 진짜 오랜만에 이런데. 그 안에 뭐 이상한 찰흙 고무 뭐 이런 것도 좀 들어있고 나무 토막 들어있어. 맞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작이라는 걸 주목했는데 그것도 하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원숭이들 경우도 도구를 쓴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인간만의 이거는 고유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호모 로쿠엔스라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존재다. 동물도 언어 쓰잖아요. 근데 동물도 어떤 시그널을 쓰지 않느냐.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두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불도 뭐 될 수는 있겠죠. 네. 불을 쓰는 게 인간밖에 없잖아요. 동물은 불 안 쓰나? 어떻게 써 동물이 못 쓰지? 돌 부딪혀가지고. 이거 못 쓴다고. 아예 못 써. 걔네들은. 그렇죠. 불도 유력한 후보가 되겠죠. 돌 부딪혀. 진짜. 아니 근데 동물도 이런 건 있습니다. 원숭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벼락이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짐승들이 죽어가지고 고기가 구워졌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래도 그거를 이용할 줄은 알죠. 그거 봐. 그러니까 불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자기가 꼭 불을 이제 발화를 시킬지 몰라도 그 불을 이용해서 우연히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 때는 그 지식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운 고기가 맛있다. 태운 고기가 좀 맛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먹기도 한다는 거죠. 한번 꺼먹어보면 생고기 못 먹을 텐데. 그렇지. 숯불에 한번 꺼먹어보면. 직화구이로다가. 근데 그게 참 큰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굽기 시작하면서부터 굽고 조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다른 짐승보다 이 영양소를 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섭취가 잘 되니까 인간의 뇌가 커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굽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바로 레비스트로스 대학자 레비스트로스 말인데 인간이 결국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정말 목숨을 건 도약을 이뤄낸 거는 결국은 사시사철 섹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사시사철 섹스를 했다? 발전기가 사라졌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사색이 가능했기에. 사사색 좋다. 사사색 신조. 오빠 신조 제조기네. 사사색. 사시사철 섹스. 사사색 때문에 인간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컸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정민여 타임이 왔습니다. 근데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발전기라는 말 자체도 조금 발전기. 잘 모르겠는 게 네가 발전기야 사실상처럼. 아니 발전기가 그 발전기라고 정의한 게 뭐예요? 발전기가 되면 이제 짝짓기의 계절이 올 때 이제 생식을 해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뭐냐면 우리 예전에 사람도 그랬다고 하는데 피부색이 변한다든지 피부색이 갑자기 홍조를 많이 띈다든지 갑자기 동물 냄새를 털이 그게 윤기 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냄새를 발산하는 거죠. 페로몬이 발산된다든지. 그 원숭이들 보면 왜 엉덩이가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그렇죠. 엄부가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 발전기에. 그러면 딱 보면 다 아는 거죠. 쟤는 지금 하고 싶어 하구나. 그렇게 짐승들은 그렇게 그러면 짝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결국 발전기가 사라지면서 이게 바로 인간도 발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요? 있는 애들도 있어. 아니 발전이 안 되는 사람 그럼 뭐야? 인간이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아니 발전기가 예를 들어 발전기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발전기 사라지면 왜 유지하느냐? 발전기가 있는 게 인간이 아닌 거지. 그렇죠. 정영진 씨. 나는 밤마다 발전기가 오는 거고. 사시사철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사색이 되니까 인간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설명하면 이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냥에서 남성이 좀 유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성 입장에서 이 남자가 사냥해온 사냥물을 돼지를 잡아왔단 말이죠. 근데 좀 먹으려면 그걸 좀 줘야지 이 남자가 더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영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주장이네요. 사냥꾼 가슬 먹여야 돼. 그렇죠. 사냥꾼 가슬입니다. 이거는 여성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뭔가 남자가 언제든지 나한테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어야지 남자들이 더 많은 사냥감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또 애를 낳아가 키우는데도 계속 유리하고 여러 가지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식 능력이 나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당신 씨를 퍼뜨리고 싶으면 나한테 와.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없어지는 게 유리하다. 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론 뭐 반론이 있죠. 그러다 보면 발전기가 결국 광고를 안 하면 이 남편 감시가 허술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남편 대신 다른 남성들 씨가 이제 임신할 기회가 늦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론도 나오는데 뭐 사실 똑같은 현상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발전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발전기가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는데 발전기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전기가 유지되면 발전기가 나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가 됐다. 동물의 왕국이지 뭐. 그러니까 발전기에 여성이 딱 표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남자가 갑자기 다 달려들 수 있고 집안의 남자들도 달려들 수 있겠죠. 집 아니요? 집안의 가족들 남자들. 그러잖아요. 발전기라는 것은 네. 이미 그쵸. 엄마든 딸이든 뭐 누나든 누군가가 여동생이든 나 지금 하고 싶다라는 게 하기 때문에 그럼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죠. 엉망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가 없어져야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발전기가 없어지니까 어떤 사회적인 금기가 나왔냐 바로 지금 말씀한 대로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발전기가 없어지면서 바로 근친상간 금지 제도가 튀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사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네. 발전기가 계속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 간에 이 동물의 왕국이 되죠. 멍멍이 가족이 되잖아요. 멍멍이가 자기 엄마에게 낳는데 암컷에게 낳는데 또 엄마하고 사람들이 접을 붙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기는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발전기가 사라져야 된다. 저 잠깐 드는 생각이 그럼 이게 남녀 역할에 따라 역할이 생기면서 결국에 발전기가 없어진 것 같은 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네, 그게 사냥꾼 가설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요즘처럼 이제 부부들이 다 일을 나가게 되면은 역할 분담이 약간 좀 희미해지면은 이상하게 될까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흔히 말해서 양육이라는 그 출산 자체가도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인공 자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사회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걸 뭐 발전기라든지 이게 없어진 것처럼 결국은 이 발전기라는 게 결국은 없어진 게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은 그래서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이 사냥꾼 가설 가지고 뭔가 남자한테 받기 위해서 이게 발전기 없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애초부터 그러면 남자 우위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당연하지 그거는. 아니 이걸 부정하는 게 난 너무 웃겨. 어떤 면에서 우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요. 네. 그 물리적으로 남자의 근육이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어. 인정.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 부정을 하는 난 이런 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육은 좋아 남자가 있어. 그래서 사냥은 남자들이 했어. 옛날엔 집안일을 여자들이 했어. 뭐 집안일이라고 하긴 뭐 할 수 있겠지만 여튼 뭐 무슨 요리를 한다거나 뭐 애를 키운다 이런 걸 여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것마저 부정을 해서 뭐를 위한 부정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 그런다고 해서 뭐 여자가 더 우월해지나?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없고 그냥 서로 분야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남자는 근육이 좀 발달한 거고 여자는 조금 더 뭐 지방층이 더 두꺼운 거고. 아니 근데 그 미국에 페미니즘 운동하는 여성분들 보면 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육이라든지 이거 한데 거기서 말 잘못했다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남성 호르몬이 더 많나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자 페미니즘 타임. 너 저 100m 달리기 선수 여자보다 남자 네가 더 빠르냐? 물론 아니지. 나는 아니지만 그럼 같은 100m 선수들을 데리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 남자 1등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여자가 있냐고. 당연히 없지. 물론 일부 여성들은 다수의 남성들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근육의 힘이 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값이라든지 아니면 최상위들의 값을 따져보면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인정할래? 네, 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다만,
다만 이제 뭐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우월하다 이런 식의 논쟁은 유치하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지. 다르고 분야별로 뭐 서로 유리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럼 됐어 나는. 근데 그걸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여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권력의 문제가 걸려 있겠죠. 권력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남성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 자질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어떻든 산업사회, 농경사회 이후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계속해서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농경사회가 시작된 곳에서는 열등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산업사회가 오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러면 이제 갈수록 기계나 도구의 힘들이 삶의 편리성을 정대시켜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근육의 힘이라든지 이런 거 남자 필요 없어.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잘해 있을 때 그 무성욕자들도 있잖아요. 네. 무성욕자도 전체 인구 향상 한 1% 된다 그거 하거든요. 성욕 자체가 정신적인 성욕은 없다고 할 수 우리 있는데. 남편 진짜 우리 남편 무성욕자예요. 진짜로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집 나가면 성욕이 생겨. 그런가? 집에서만 무성욕입니다. 그런가? 그걸 아셔야지. 네, 뭐 항상 한 1% 정도는 어느 사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1% 정도는 일종의 정말 성욕이 육체적 성욕이 없는 사람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좀 연구해 갔으면 좋겠다. 나한테 연구비 주고. 그러니까 핵심은 하여튼 우리가 발전기가 사라지면서 인간이 됐다. 결국 그 결혼 제도가 확고해지고 일부 일처 제도가 굳혀지면서 결국 그 가족이 사회적인 조직이 되니까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니까 사회생활이 돼야지 결국 재생산이 되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자녀도 재생산되지만 결국 그 문화라는 것들이 재생산되는 틀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럼 이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녀 간에 섹스를 해서 애를 놓는 건 자연정적인데 그거조차도 사회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는 생물학적인 그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결국 사회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일초제가 그러면 발전기 없어진 것 자체가 정말 발전기 없어져서 근친상간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오히려 더 그러면 가족을 생활을 더 지켜주느냐, 가족 생활을 더 해치하느냐, 그건 사실 논란이 많거든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발전기가 사라져서 가정평화가 위협받으니까 가정보호를 위해서 근친상간을 금지하자 이런 해석도 있고 자 발전기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할 수가 있게 됐냐. 그래서 오히려 가정보호를 위해서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이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발전기라는 게 어떻든 간에 사회적 삶과 공존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발전기라는 게 만약에 발전기 있으면 어떻든 뭐 발전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남자가 달라들든 발전기에 있어가지고 뭐 다른 어떤 다른 반대가 되든 결국 이 가족은 발전기에 있으면 존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래 되면 이게 발전기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예전에 어떤 발전기의 그 신호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발전기에서 뭔가 페로몬을 분출한다든지 여자들이 피부가 색깔이 변하고 엉덩이가 이런 것들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네. 그게 과연 사라졌겠냐 이거죠. 있죠. 그 자취가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발전기? 뭐 생리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뭐 비슷한 구조. 남자들 뭐 테스트한 거 보면 남자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다 감지를 하던데 남자들은. 진짜 조영진 씨 그런 거 배워야죠. 아니, 발전기를 감지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임기 여성들을 똑같은 옷이 똑같은 여자인데 헤어스타일 다 똑같은데 어떤 게 더 매력적이다 했을 때 그래 남자들이 뭐 그런 거 쫙 하잖아요. 다 가임기 여자들을 다 배우지도 않는데 다 찍었다고. 걔가 이뻤겠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를. 그러니까 이 가임기가 되면 이렇게 말씀대로 남자들이 결국 남성도 이제 생식의 욕망이 있잖아요. 자기 이제 번식의 욕망이 있으니까 가임기 여성을 빨리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지? 근데 미묘하게 가임기 여성들이 평소와 다르게 이제 홍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게 페로몬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내가 지금 이제 가임기란 걸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향수를 뿌리는 것. 나 오늘 향수 뿌리고 왔는데. 그 향수를 뿌린다는 게 일종의 페로몬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향수 중에 가장 사람들이 친밀하고 남성들이 좋아하고 하는 게 머스크 향 같이 동물의 어떤 몸에서 분출되는 그 화학 구조와 비슷한 것들
그런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머스크 향 참 좋아하잖아요. 사향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그런 향수가 되고요. 가장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성이 결국 그 예전에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가임기 이걸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기술? 무릎 비비기? 바로 화장이죠. 화장. 화장이죠, 화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월경기 때는 피가 나오니까 이게 뭐 다리에도 묻고 그때 뭐 이런 없으니까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생리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묻고 이러니까 대충 저렇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저기서부터 얼마 오면 이제 애를 얻어낸다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닌 여성들, 월경이 아닌 여성들은 내가 뭔가 지금 가임하는 가임기라는 걸 드러내려고 결국 피라든지 피 비슷한 붉은 염료로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 남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화장의 기원이란 거죠. 이렇게. 그래요? 네, 이렇게 더. 가임기 여성이다. 그런 여성이야. 내가 지금 이 피도 막 나오고 묻은 거 봐라. 내가 지금 곧 준비가 돼 있다. 내 배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러면 너의 애를 낳아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실은 화장이 여기서 나왔다. 내가 좀 더 가임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야? 왜 우리가 풍성한 머리를 젊음의 상징 혹은 뭐 이렇게 섹시함 혹은 뭐 여성다움의 이런 걸로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이를 한번 낳고 나면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대 맞아요. 많이. 맞아요. 많이 빠지니까 다시 그 풍성한 머리가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네요. 그쵸.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 이제 가임인 거잖아요. 왜냐면 애를 낳고 뭐 모유수유하고 뭐 이렇게 되면 당분간 안 되니까. 회복의 기간도 그렇죠. 필요하고 한 1년은 지나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풍성한 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볼 때 머리숱이 없으면 쟤는 가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머리에 훅가시 잔뜩 집어넣고 뭐 별별 막 말고 뭐 이래갖고 머리 나이 들어서도 막 엄마들이 머리 엄청 세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가채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정경 부인들이 막 머리에 올리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다 목도 부러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그 가채 하나가 요즘 지금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도 아낌없이 지불했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의미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는 그만큼 젊다라는 것들. 여성성이 있다. 백설공주, 백설공주의 왕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결국 어떻든 이런 우리가 발전기 상실을 두고는 여러 가지 하여튼 해석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뭐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발전기가 상실되면서 이제 난잡한 성행위가 성행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은 근친상간을 만들어서 위험을 예방한다. 이게 하나 되고요. 또 발전기가 사라지니까 남편의 감시가 이제 허술해지잖아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발전기 때만 딱 감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고가 안 되잖아요, 발전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감시가 허술해지고 그러면 자기 말고 다른 남자의 씨가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금지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이런 거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사라지면서 가족 관계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뭐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사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발전기 때만 딱 하고 이제 그냥 제 갈 길 떠나면 되는데 발전기가 사라지니까 이 암컷이 내 유전자를 퍼뜨려 줄지를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늘 나와 함께 살게 만드는 거지. 묶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좀 굉장히 프리하게 이렇게 살다가 해석 잘해주시네.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 넣어서 이 암컷을 상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기가 없으니까 얘가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그 불안감. 그러니까 그 암컷을 감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구성원들에게 바로 근친상간 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에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근데 결국은 이 발전기가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거 때문에 사라진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먼저 돼서 발전기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 발전기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된 건지. 네. 근데 레비스트로스 결론은 간단해요. 뭐예요? 지금까지는 발전기라는 게 자연의 수단이잖아요. 자연이 이제 내가 이제 몸의 본능이 뭐 이런 배란이라든지 이런 게 가임기가 되면 이렇게 좀 변화가 났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어느 능력 가지니까 이제 발전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내 말로 하면 되잖아요. 되니까. 말로 내 기분을 표현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발전기에 사라진 거는 인간이 어느 능력을 가지면서 더 이상 발전기라는 생물학적 수단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 그렇네. 결국은 이 사람 지로는 문화가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발전기라는 조차도, 이런 자연현상조차도 우리가 언어를 가지면서 문화를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이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로는 문화가 자연에 영향을 끼친다. 요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그 발전기를 나는 물론 이제 제 스스로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알아챌 수 있어요. 아, 듣지 않을래요? 뭐예요? 약간 향이 다릅니다. 여자애. 네. 어디서? 네? 어디서? 아, 그것까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향이 약간 달라요. 그래요? 네.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제가. 충농증이어서. 비염 수술하세요. 충농증이야. 그러니까 지금 활동이 외롭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마도님. 뜻하지 않은 임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충농증을 고쳐야 돼. 참. 근데 사실 지금 본인이 우리 정명진 씨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포착을 잘한다. 그거는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스캔을 잘한다는 소리인데 순식간에 스캔해가지고 빨리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딱 분류를 잘해낸다 이건데 자신의 목적을 이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은 자기 어떤 두뇌 능력이 총력 가동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오버클럭킹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 전문 용어로. 그래서 내 용량이나 내 CPU 능력보다 훨씬 더 빠른 가동이 가능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돌리는 거죠. 근데 남자도 발전기가 있잖아. 남자는 없지 않아? 아, 있죠. 남자도 발전기가. 여자가 발전기가 있지. 수컷은 암컷이 발전기가 보통 보통 있죠. 강아지들도 보면 네. 암컷이 발전기가 있고 수컷은 발전기만 되면 무조건 해요. 아, 그러니까 표시라는 게 수컷이라는 발전기 없이도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365일? 시그널이 이제 수컷은 암컷보다는 시그널을 그러니까 발전기라는 건 결국 시그널을 보내야 되잖아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수컷 서는 게 발전기 아니에요? 수컷은 맨날 쓴다. 매일이죠. 시도 때도 없죠. 아, 그래요? 남편만 생각하지 몰랐어요. 말고 남편이야 발전기 때만 쓰겠지만 몰랐어요. 보통 제가 남자를 너무 모르네요, 지금. 네.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머리에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그때는 네. 그쵸 그렇게 굳이 발전기를 따자면 8년 정도는 발전기예요. 8년 10대 그 중후반과 20대 초반? 17세부터 25세까지 봅니다. 발전기예요. 24시간이. 아, 근데 왜냐면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3살밖에 안 됐는데 저의 요즘 가장 최대 고민이 자꾸 얘가 자려고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네. 엄마 거기가 아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면은 거기가 이제 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면 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얘가 뭐 성적인 그런 걸 알아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닐 테지만 이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미친 거 아니야? 옛날 자료 신문에서 그런 거 나온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장난감을 꼭 사줘야 된다고. 아, 시선을 돌려요? 네, 그러니까 장난감이 없으니까는 남자애들은 자꾸 그런 이제 신문 옛날 신문 그렇게 말하면 정영진 씨 아들은 뭐 저는 장난감 하나도 안 사주는데 이 사람은 고추가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사줘야 됩니다. 난 이게 문제라고 봐. 이게 그걸 말려야 될지 아니면 냅둬야 될지. 자, 봐봐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애가 그쵸? 뭐 3살, 4살 이때쯤에 자기 고추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우리 과거의 그 잘못된 도덕적인 어떤 그 관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걸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원래 그걸 만지고 내 몸에서 변화하는 곳이 어디야?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내 최고의 장난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돼. 혼자 만져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다고 막 거기에 무슨 심각한 무슨 상처를 줄 정도 이런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자극이 괜찮은지를 계속해서 이제 알아나가는 단계인 거예요. 자극은 안 해요, 우리 애기가. 만지잖아.
그쵸. 만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이제 만지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얘가 지금은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게 만져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들어가. 손기술이 들어가.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본능이구나. 난 그런 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아니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유아 어떤 발달 단계를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구성기라든지 항문기라든지 그리고 성기기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건 남아 여아를 막론하고 뭐 마찬가지. 맞아. 여아들도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너무 부모가 결국 그는 지금 부모가 생각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럼 나중에 변태되는 거예요. 충분히 즐겨야 돼. 충분히 만지고 충분히 이거 만족감을 가져야지. 여기에서 이제 계속 못 만지게 하고 뭐 좀 강한 팬티 입혀놓고 못 만지게 자꾸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막 그 결핍이 있어서 나중에 어른 돼서 충족시킨다. 이상한 방식으로. 엄마 많이 못 만지게 하셨나 봐, 정연지 씨. 아니 나는 충분히 만졌더니 그게 너무 그쪽으로 발달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이제 19세기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있죠. 네네. 당시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아주 영국이 대외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 때 아주 금욕적인 문화가 발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상류층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금욕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상류층에서는 식탁이라든지 책상의 다리 자체도 외설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천으로 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블보가 나온 거구나. 식탁 다리 자체도 외설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긴 테이블보. 네네. 그리고 다리가 외설적이라고? 네, 그게 뭔가 이상한 생각을 자극한다 해가지고. 진짜 웃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을 보낼 때. 친정어머니가 딸을 불러가지고 이제 상류층 여성들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너가 남편이 너한테 너 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눈을 감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라. 개뿌 진짜 말도 안 돼. 남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눈을 감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애를 낳는다. 이거 생각만 해라. 상류층. 네, 상류층. 그러니까 그 상류층 여성들이 19세기에 아주 히스테리 증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생리적인 여러 가지 불만족이라든지 욕망을 어릴 때부터 억제하고 억압자고 그거 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상류층 여성들의 어떤 히스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작적으로 물론 제가 특정 한진 그룹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녀들 정말. 뭐 하여튼 그런 거하고 히스테리 증상의 어떤 발작적인 증상은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억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류층 교육에 특히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보면 아주 그게 여성들이면 그나마 히스테리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히스테리가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남에게 크게 많이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만지게 해줘요. 네. 알겠어요. 지금 막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막 쭉쭉 늘리고 난리다. 그래서 그렇게 맨날 벗고 있구나. 갈 때마다. 충분히 만지라는 거야 나는. 장난감이 뭔 필요라는 거야. 검증된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만지니까 또 뭐 긍정적인 효과랄까? 뭐야? 보셔서 아시지만 나이에 비해서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잠을 잘 자. 잠 잘 자고. 굉장히 우람해져.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있던데 애가? 장난감 사주지 말라고. 근데 가끔 저는 인류학인이 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코끼리 봐라. 코끼리는 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포유류들은 수컷이 우두머리인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코끼리 같은 경우는 암컷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에 따라 길을 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암컷이 우두머리일 수는 있으나 만약에 코끼리 집단에 누군가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코끼리 집단을 지키는 건 누구냐? 난 수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암컷보다 수컷이 약해서가 아니라
암컷을 따라가는 것, 모계를 따라가는, 큰엄마를 따라가는 거는 단지 그 큰엄마가 그냥 길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좀 더 있기 때문이지, 진정한 우두머리 혹은 뭐 무리를 지키는, 이건 난 수컷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두머리의 정의가 뭔데요? 그럼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게 우두머리잖아요. 내비게이션이지. 뭐야? 요즘 내비게이션 보고 아니 어쨌든 길을 알고서 그런 살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뭐 먹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이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암컷이. 예를 들면 그런 예가 많지는 않고 이제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암컷들의 능력 가운데 뭐가 뛰어나서 네. 그 능력만큼은 암컷을 인정하는 사례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길 찾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코끼리는 그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다수의 무리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무리들이라 네. 예를 들면 사자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거긴 뭐 100% 그치. 수컷이 다 사냥해서 네. 갖다 주니까. 근데 뭐 사자요? 사자는 좀 다른데. 사자도 암컷이 사냥을 하고 수컷은 별로 그렇게 기회를 못하는. 암컷이 사자를 사냥을 해요? 사냥은 암컷이 하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 뭐야? 그건 억지다 진짜. 아니 수컷이 우두머리고 네. 암컷 사자들이 가서 먹이 갖고 옵니다. 그럼 수컷은 그냥 먹기만 해요.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뭐해? 수컷 사자는 수컷 사자를 위협할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컷 사자들끼리 싸우는 게 일이에요. 아 거기서 서열을 이제 서열 정하고 네. 그다음에 가끔 무슨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이 가끔 한 번씩 무리지어서 오면 수컷 한번 나타나면 난리 납니다. 아니 근데 암컷이 진짜 사냥해요? 암컷이 사냥하지. 네, 그렇게 하죠. 수컷은 사냥 같은 거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암컷하고 이 수컷하고 이렇게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지는 거를 프라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프라이드라고 부르죠. 우리 차 이름 프라이드도 물론 뭐 영어 프라이드도 있지만 그걸 프라이드라고 부르죠. 그러면 정영진 씨 말대로 어떤 그런 사냥을 하고 이런 게 힘의 논리와 그런 걸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사자야말로 목의 중심이네. 아니죠. 왜요? 싸우는 게 중요해? 먹이를 사냥하는 맞아요. 게 중요해요? 지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경우는 수컷이 그렇게 늙고 그거 되면 퇴출당해요. 쫓겨나요. 거기서 쫓겨납니다. 프라이드에서 정영진 씨 쫓겨납니다. 늙어서 조심하세요. 진짜 프라이드 쫓겨납니다. 프라이드에서 쫓겨납니다. 수컷 사자가 쫓겨나서 혼자 슬슬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목의 중심으로 가자. 사자? 사자를 모계로 가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목의 중심이라고 하려면 한 마리의 그러니까 우두머리 암컷이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수많은 수컷들 암컷들이 있어야 이제 목의 중심이 가능한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수컷이 그 수컷은 하는 일이 이제 생식밖에 없어요, 거의. 막 3, 4일씩 막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제 수컷 나중에 한 4흘째 되잖아요. 거의 정신 못 차려. 암컷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수컷 괴롭히거든요. 수컷이 이제 막 입 쫙쫙 벌리면서 자요. 그쵸. 봐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수컷은 나중에 막 지쳐갖고 입 쫙 벌리면서 이제 하품하면서 이제 자려고 그러잖아. 암컷이 와. 암컷이 와서 일어나라고. 막 머리 이렇게 들이면서 수컷 이렇게 세워요. 무슨 제발 한 번만. 그 얘기 들으니까 더욱더 목의 사회 같은데. 그것 봐. 이거 목의 중심 사회야. 사자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복권제다, 목권제다, 목의 중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엄마, 여성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 네. 네. 근데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보면 목의 사회도 있었다고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예. 사람들이. 그런데 목의 사회에서도 실권은 엄마의 그러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남자 형제들 결국 엄마의 외삼촌이 가지고 남자 있었다는 형제들? 거죠. 네, 그 외삼촌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목의 사회, 목권 사회를 하더라도 실권은 남자들이 지고 있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보고 있죠. 현재로는. 그러니까 사실 여자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판타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권 사회나 목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딱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판타지 아닌가. 밝혀진 바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직까지. 이건 뭐 목의 사회의 증거로 우리가 가끔 뭐 들이미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대릴사위제 네네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여자의 아빠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아빠네 집에 그러니까 여자 장인네 집에 가서 그쵸. 뭐 일해주고 뭐 한참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운영을 하고 있느냐, 예, 그게 바로 핵심이죠. 어떤 우리가 어느 사회의 어떤 핵심적인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가 결국 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에 현혹되면 위험하죠. 그게 남자라는 거. 네. 가장 목의 중심이 되는 게 저는 현대라고 봐요. 지금 21세기 지금? 예, 대한민국
엄마가 경제권을 틀어주고 엄마가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거의 뭐 집을 결정할 때나 차를 결정할 때도 엄마가 대단히 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모계 중심의 사회가 된 게 지금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럴 결국 수도 있겠다. 사회 성격을 이제 결국 이 사회를 우리가 주체가 누구냐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결국 그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 권력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 아직까지 모자라죠. 엄마들은 소비의 주체는 어느 정도 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소비라는 것들이 그 벌어들이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생산의 주체에 이제 종속 좀 좌우된다고 해야 되나? 어떤 독립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죠. 제이양네 부부 보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요? 남자는 노예입니다. 그 집에. 뭐야? 노예가 말을 안 들어. 과도기. 일을 더 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그 비교적으로 뚝 따져보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그래도 모권이 강해지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모계 사회는 판타지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입증은 아니고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기록이 없으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인정 그러면. 그리고 모계 사회 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뭐 이렇게 그걸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전만 해도 그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재산이 장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동분배가 되고 근데 그 모든 관리 권한은 어머니한테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진왜란 후에는 그게 좀 깨졌었는데 그게 얼핏 보기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계사회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장자한테 뭐가 있긴 하지만은 재산은 관리는 또 어머니한테 아니 근본적으로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왕이 갑자기 급사를 한다든지 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왕 대비. 왕의 엄마. 왕의 엄마가 결국 딱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고종, 흥선대원군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왕의 그 대왕 대비 마마들을 잘 모셔놓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 맞아, 맨날 찾아가잖아. 그렇죠. 그럴 때 결국은 딱 흥선대원군의 차자인 그 고종을 딱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그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이란 거는 크죠. 지금 말대로 어떤 경제든 정치든 그 분명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단순하게 그게 여성이 힘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안 배놓은 장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싸워. 그래, 남녀 문제 이제 그만하고 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자, 레비스트로스 이 양반은 뭐 부잣집 사람이에요 또? 이분은 아버지와 삼촌이 다 화가였죠. 할아버지는 유대 랍비. 랍비. 유대계 프랑스인이죠. 유대계 프랑스인. 결국 유대인들이 많죠. 돈은 좀 있었겠네요. 뭐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뭐 어릴 때부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감시한 이제 많이 거래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많이 그리고 했으니까. 좋은 환경에 자랐겠죠. 뭐 하다가 이 슬픈 열대를 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본래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했는데 23살인가요? 프랑스 고등 최연소 프랑스는 철학 교수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자격시험. 네. 최연소 합격을 하고. 와, 23살에? 네, 잘 나갔죠. 근데 본인이 이제 똑같은 과목을 계속 강의한다는 교사로서의 삶이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웠다. 이러면서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에 자리가 나와서 그러면서 브라질의 우리 흔히 말하는 아마존 부족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인류학의 어떤 길을 접어든 거죠. 상파울로면 세인트 폴 성바울. 네. 성바울이에요. 상투스 위쪽에 있죠. 네. 브라질 해안가 도시 상투스 위쪽에 이제 강 따라가면 상파울로가 있죠. 거기 다 쌍이야. 다 세인트야. 네. 그래. 브라질 가봤어요? 브라질? 응. 집구석에서만 가봤죠. 온라인으로. 키보드 워리어네. 그러니까 1935년부터 38년 사이에 브라질 체류를 하면서 그런 이제 그것들 담아낸 일종의 이 책은 나중에 50년대 중후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일종의 해고록도 되고 그런 민족지 그 당시 부족들 조사해서 이런 풍습이 있다라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철학적인 생각들 에세이도 담고 아주 한편에 인류학 책도 되지만 아주 문학책도 되고 수필집도 되고 아주 좋은 보고서도 되고 뭐 그런 책들을 쓴 거죠. 그 슬픈 열대라는 게 결국 그 적도 부근에
여러 아프리카 혹은 뭐 브라질 쪽에 있는 아마존 쪽에 있는 그 부족들을 연구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 뭐예요? 빨리 대답해. 무슨 책인지. 왜 나한테 자꾸 막혀. 왜 슬프냐? 왜 외면합니까 나를? 슬픈 정프로를 왜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이야기를 좀 거창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슬프냐? 내 입에서 뭐 나올 게 있다고. 왜 슬프냐고 한다면 결국 그 아마존 강에 사는 그 하나의 어떤 부족들 있잖아요. 사실 몇천 년 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순환하고 반복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결국 그 사회가 파괴되고 있다 이거죠.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든 근대화의 물결 속에 파괴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기술적으로는 뭔가 좀 더 이 사람들에게 뭘 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희생, 정신적인 가치의 희생 이런 것들이 슬픈 현실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제 슬픈 열대라는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나 근데 그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약간 하나의 의심이 드는 건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행복하냐. 그러니까 궁금해.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벌레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한 100명이 사는데 거기서 어디는 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한 그치. 30, 40대 돼서 뭐 30, 40대는 뭐야 그냥 어렸을 때 막 굶어 죽기도 하고 그쵸. 혹은 뭐 병들어 그냥 치료할 데도 없으면 그냥 죽기도 약도 하고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데 과연 그거를 행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뭔가는 마련된 이후에 문명화라고 하면 뭐 문명화 이런 것들이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연이주와 그쪽에서 이렇게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 행복할 것 같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행복하다고? 근데 그게 모른다고 볼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른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새로운 도구라든지 새로운 물질 문명에 노출이 안 돼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게 주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고 행복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친족 개념 같은 경우는 오세아니아 일종의 오스트레일리아죠. 에버리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딱 만나면 친족 서로 관계를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족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백 대까지 올라간 족보를 다 걸고 그걸 쫙 서로 간에 그려요. 이게 이제 땅바닥에 서로 이제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수학에서 굴론이라고 하죠. 그룹 시얼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 첨단 수학 이론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머리가 단순하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 친족 개념에 관련해가 현대 수학의 최첨단 논리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서로 거기에서는 그게 서열 따지려고. 서열이라기보다 거기서는 그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원리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인간은 적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게 발전시켰다 이거죠. 그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어떤 원시적 생활 장치를 갖고 있는 종족에게 총을이라든지 도끼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륙전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지금 말씀에 요지는 바로 그게 우리 레비스트로스 시작도 안 하고 자꾸 레비스트로스 비판부터 하는데 그 레비스트로스 비판의 핵심을 찌른 겁니다. 이게? 네. 과연 그 사람들 행복하고 우리는 뭐 근대는 불행하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지금 말씀대로. 근대라는 게 아니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 우리는 그래도 그만큼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 문명,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기적인 어떤 배고픔. 예전에 기아로 인해가 수백만 사람들이 굶어 죽고 했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우리가 병 같은 것도 치료가 잘 돼가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영양도 많이 보급됐고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뭐 심리밖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평생 살면서. 근데 지금은 해외도 지구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삶의 질의 면에서는 이거 상대가 될 수 있느냐 이 근대라는 것들 그런 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큰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사실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대화 논쟁이죠. 예를 들어서 바로 푸코와 하버마스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서로 직접 붙은 건 아니지만 아주 치열해. 그러니까 하버마스랑 쿠퍼랑. 뭐가 쿠퍼? 누구라 그랬지? 쿠퍼 조심하세요 바로. 쿠퍼란 사람 미셸 있어. 푸코. 미셸 푸코. 푸코. 미셸 푸코. 거기서 쿠퍼가 왜 나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푸코 같은 사람은 이 근대를 아주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억압과 어떤 하나의 어떤 사람을 금기하고 배제하는 폭력의 세계다 이거죠. 체계다. 표준화시켜버리고.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전 근대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을
정신병원 보내고 이런 짓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동네에서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같이 같은 동료로 받아들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미친 사람은 신의 목소리를 대행해 준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쳤다고 해서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근대가 오면서 미친 거는 병이다. 병리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감금하고 억압하고 사람들 눈에서 치워야 된다. 이렇게 돼버렸고 또 마찬가지 동성애. 그 전근대사에서 물론 뭐 기독교 문화가 성행한 곳에서 또 동성애라는 것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이슬람도 동성애를 탄압하고 하지만 그렇게 동성애 자체가 완전히 지금처럼 무슨 요즘은 범죄라든지 금기 이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조선왕조실록 봐도 궁녀들 사이에서 대식이라 해서 동성애 기록도 있고. 그래 죽었잖아요. 잡혀갖고. 아니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외간 남자라든지 이제 왕비와 관련되는 어떤 살인이 크게 벌어졌을 때지. 자기들끼리 한 거는 문제가 안 됐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봐줘야지. 살아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억압한다든지 안 했단 말이죠. 그 잘 보시면 예전에 뭐 거지나 이런 사람들도 전근대사에서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냥. 근데 그 예전에 그 모차르트 다룬 영화 있죠. 아마데우스. 네. 아마데우스 영화 보면 살리에리가 나중에 무슨 정신병원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뭐 정신병원인지 무슨 구호 이런데. 왜냐하면 살리에리가 불황자가 되니까 그 불황자들 잡아가지고 엮는단 말이죠. 바로 우리 형제 복지원 사건들 하듯이 기차역에서 자고 있는데 너 신분증 안 가지고 있고 너 사는데 어디야 모르면 그냥 무조건 잡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비인도적으로 착취를 하고 사람을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런 게 때문에 오히려 근대야말로 억압이라든지 배제와 금지의 시대고 이게 사실은 인간의 자유로움을 많이 억누른 시대다. 이렇게 이제 푸코가 주장하고 그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대가 물론 그런 문제점이 많지만 이 근대는 미완의 기획이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기획이지. 본래 근대는 뭐냐. 인간을 계몽시킨 시대 아니냐. 그 인간을 저 주술과 무지와 마녀사냥, 종교재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 예전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한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구술하자. 그래, 주문을 외우면 사람 지금도 있어요. 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방시킨 공적이 있지 않느냐. 뭐 우리나라 유종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근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지만 1944년에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600만인데 그 당시 맹인이 시각장애자가 2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맹인의 그 시각장애자 대부분이 뭐냐면 먹지를 못해갖고 시각장애가 된 거예요. 영양부족이니까. 영양부족이니까 이걸 뭐 단백질이라든지 고기를 먹여가지고 이걸 섭취를 하면 그런 병이 안 들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시각장애가 얻어졌다. 그때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때 나온 것들이 당시 일본 교수가 권했던 게 메뚜기와 개구리를 잡아먹으라 이거죠. 그거를 잡아먹어가지고 비타민과 단백질을 섭취해라.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근데 지금 어떻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없죠. 요즘은 다 비타민, 뭐 밀가루, 빵, 밥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되지 않냐. 그럼 이게 근대 그거 아니냐. 예전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그 위생이 안 좋으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없으니까 한 번 병 나면 다 그냥 온 동네 사람이 다 공동 제사를 치는 판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 많았단 말이죠. 얼어 죽는 사람 지금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근대가 가지고 있는 공헌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무 레비스트로스식으로 근대가 지금 모든 걸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냐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레비스트로스가 비판하는 거는 근대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근대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상실한 어떤 인간성의 가치다. 이걸 회복하자는 측면이지 이걸 뭐 다 없애자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또 변론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제 하버마스과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앞에 뜬금없는 그 사자 얘기하다가 조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본격적으로 이제 책은 저희가 2부에서 왜 지금 시간이 4시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해 정민이 형? 아니, 이건 그러면 10% 할인으로 들어갈까? 450원으로? 네, 제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본격적인 책 내용은 2부에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 왜? 위드팟 팟
팟